자, 28번 계약의 성립. 자, 청약. 청약은 일단 승낙을 받아서 계약을 성립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뭐 이렇게 되지요. 청약자는 특정인이고요. 다만 이 사람이 명시될 필요는 없고요.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 불특정인을 불문하고요. 그리고 청약은 승낙만 받으면 계약이 성립될 정도의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그런 내용이 포함돼야 되죠. 그게 1번이죠. 보통 계약은 청약과 승낙을 통해서 성립하지만 승낙 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게 두 개. 교차 청약에 한 계약 성립과 2번 의사실현의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할 수도 있죠. 3번은 534조. 청약에 대해서 청약을 수령한 자가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청약 거절이니까 청약은 실효가 되고 이걸 다시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4번은 527조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해서 청약은 처리할 수 없다. 이때 청약을 처리할 수 없다는 건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요거죠. 그래서 청약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몇 번이에요? 28번인가? 3번인가요? 4번인가요? 4번. 청약은 처리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첫째가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처리한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래? 그럼 처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리 청약을 하면서 철회권을 유보한 경우. 이때도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지자 말고 대화자. 마주 앉아서 지금 대화를 이렇게 마주 앉아서 계약을 하는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한 경우 이것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요거 근로자의 명예퇴직 신청은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이에요. 이게 회사에 도달을 했어. 도달했다면 철회 못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원 회사에 설령 도달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4번 틀렸죠? 있다요. 도달했다 하더라도 언제까지? 회사가 근로계약 명예퇴직 신청 이게 청약이에요. 나 회사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청약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청약인데 요거는 회사가 승낙 할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 회사가 승낙할 때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 그래서 청약은 철회 못하지만 철회할 수 있는 경우 4가지. 5번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에 대해 승낙통지가 기간 후에 도달. 이런 걸 우리가 530조에서 뭐라 그래요? 연착한 승낙. 따라서 청약은 효력을 잃고 이 연착한 승낙을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틀린 것은 4번. 29번 계약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1. 매매계약이 계약의 효력 이렇게 나오게 되면 쌍무계약의 효력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가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위헌부당. 그중에서도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 1. 매매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원상회복 즉 부당이득 반환이면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 2. 가압류 등기나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했다.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것. 가압류 저당권 말소 플러스 이전 등기. 이게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 3번 돈 갚는 것하고 영수증 여부 동시행 관계죠. 변제와 동시행 관계 있는 거. 변제와 동시행 관계 2개. 영수증 교부하고 엄수표 반환. 이게 동시행 관계죠. 돈 갚는 거하고 동시행 관계 있는 게 2개. 아닌 거 2개. 채권 증서 반환하고 담보권 말소.
저당권 말소, 가등기 말소, 소유권 등기 말소. 가등기는 담보 가등기를, 소유권 등기는 양도 담보를 말하죠. 그래서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 가등기 말소, 소유권 등기 말소. 요거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제하고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4번은 위헌부담이네요. 특정 물건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천재지변으로 소실됐으니까 매도인은 물건 인도 의무를 면하게 되고 단 반대급부인 대금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 위헌부담. 따라서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면한다. 맞았죠? 5번 쌍무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아니야.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가 아니라는 건 이 청구받은 자가 무슨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선이행 의무. 갑이 을에게 청구를 했는데 이행을 청구했는데 을의 입장에서 요 놈이 아직 이행기가 아니야. 그럼 요 놈은 무슨 의무가 있다는 거야? 선이행 의무. 항변권 있다 없다? 항변권 없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따라서 자신의 채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원칙이죠. 물론 불안의 항변권이라든가 선이행 의무 지체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항변권 행사할 수 있지만 그건 예외고 원칙적으로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답은 5번. 30번. 또 동시항변권 문제가 나왔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1. 쌍방이 서로 채무를 지더라도 그 채무가 다른 법률상 원인에 의해서 발생. 뭐라 그래요 이걸? 별개의 약정. 항변권 있다 없다? 원칙적으로 없다. 이거를 기존 채무하고 동시이행 관계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1번 5. 2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선이행 의무지만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기는 대표적인 거. 선이행 의무인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던 중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래. 그러면 잔대금뿐만 아니라 선이행 의무였던 중도금에 대해서도 항변권이 생기니까 더 이상 지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죠. 3번 아유 징글징글해 아주 그냥. 네? 갑이 을에게 한 번에 이행 또는 이행 제공을 하면서 청구했어. 그럼 얘는 이행을 해야 되죠. 이행을 못하니까 항변권이 없어. 항변권이 없으니까 지체 책임이야. 그런데 요 놈의 항변권이 완전히 소멸하는 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시 재청구할 때, 재청구란 말 안 해요. 그냥 청구하면서 이행하지 아니한 채 청구하면 을은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한 번 수령지체 빠진 자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3번 수령지체 빠진 경우에도 그 후 일방이 자신의 채무에 이행을 하지 않고 다시 이행을 청구하면 수령지체 빠졌던 자라 하더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4번은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이럴 때 물건 반환 플러스 과실 반환, 대금 반환 플러스 이자 반환. 이게 동시행관계죠. 계약 해제 시 원상 회복 의무 동시행관계. 그런데 이게 동시이행 관계냐? 와는 상관없이 요 이자에 대해서는 받은 날부터 무슨 이자? 법정이자. 왜? 요거는 대금 반환 의무 이행 지체에 따르는 지연배상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원상 회복의 내용이기 때문에 지연이자가 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법정이자로 계산한다 그랬습니다. 4번이고요. 5번 계약 무효 취소 동시행관계. 31번 을은 갑수 자전거를 구입하면서 자전거를 갑이 병에게 직접 인도하고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팔아요. 보통은 을이 병에게 돈을 주죠.
그게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이건 반대야. 돈은 이렇게 주고 자전거는 이렇게 주래.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누가 요약자예요? 을이 요약자예요. 얘가 낙약자고 얘가 채무자죠. 얘가 수익자 이렇게 돼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경우 물건을 넘겨받음으로써 물권을 직접 취득하는 경우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1. 병이 갑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병을 위한 갑과 을 사이의 관계가 성립한다. 틀렸죠. 병의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도 효력 요건도 아니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하니까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가 없어도 일단 갑, 을 사이의 관계는 성립한다. 2번 병에 걸리고 확정된 후에는 갑은 변경하거나 소멸시킬 수가 없다. 3번 갑의 귀책 사유로 자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행을 안 해. 수익의 의사 표시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3자를 위한 계에서 기본관계, 대가관계 구별하는 거하고 또 하나가 낙약자의 채무불이행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세 가지. 해제는 요약자가 제3자 동의 필요 없고 원상회복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은 제3자가 딱 이렇게 생각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해제는 못하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이걸 지워야죠. 그 다음에 4번 갑은 병이 이행을 청구할 때 을병 사이의 관계 이게 뭐예요? 이게 대가관계예요. 둘이 뭔 관계가 있으니까 을이 갑에게 얘한테 자전거 갖다 주라 그랬겠죠. 뭐 부모 자식 간이든 뭐 친구 간이든 뭔 관계 그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병은 을병 사이의 법률관계 터잡은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갑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을병 사이의 법률관계 터잡은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옳은 지문이죠. 여기. 5번 얘가 미성년자예요. 권리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모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얘가 권리만 취득하는 경우에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제3자가 권리만을 취득하는 게 아니고 권리를 취득하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부모 동의를 받아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요. 그런데 그 수익의 의사 표시는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끝이 틀렸어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옳은 것은 4번. 그 다음에 32번. 다음 중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요렇게 말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 말은 보호되는 제3자라 그랬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다가는 제3자가 대항을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끊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는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보호되는 제3자예요. 그놈 골로라고 돼 있죠. 아닌 놈 제끼면 되죠. 아닌 놈. 대표적으로 일단 두 놈이 있어. 1번과 5번. 채권 양수한 놈. 뭐뭐뭐 채권 어쩌고 저쩌고 한 놈. 요거 안 된다 그랬어요. 2번에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제3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4번에 토지 위에 건물을 샀는데 토지 매매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이놈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남는 놈 한 놈이네? 3번. 네. 그렇죠? 네. 네가 일부러 그거만 외우라고 하고 요걸 낸 게 아니냐?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다 산공단 기출 지문에 있는 것들이. 네? 3번. 내 놈 외우시면 돼요. 한 놈이 또 있었어, 한 놈. 한 놈이 또 있었어. 아, 두 놈도 있구나?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하고. 그건 다 알죠? 또 한 놈이 임대 권한 있는 자와 임대차. 주택매매. 임대차를 했는데 얘가 주택 소유권을 얻고 뭐만 있다? 임대 권한. 그런데 요게 해제됐다.
이럴 때 요놈 보호되는 제3자? 아니다. 1, 2, 4, 5번하고 두 놈 더 아파트 분양권 양수인하고 요놈. 예? 60명도 아니고 600명도 아니고 6명이에요. 6명. 근데 이제 이런 게 곳곳에 있어가지고 몇 개 외워야 될 게 좀 많지요. 네. 자꾸 외우면 돼요. 답은 3번. 33번에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우리 과실과 같이 연결을 해서요. 매매 목적물의 과실은 인도 전, 매 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 수인이. 다만 인도 전이라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면 매 수인이. 그럼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매 수인이 인도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대금은 아직 주지 않고 있어요. 과실 누가 수취한다 그랬어요, 이거? 매 수인이 여전히 수취한다 그랬어요. 왜? 요거 때문에 매수인이 대금 주기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인도 후에는 무조건 수취한다. 누가? 매수인이. 그렇죠? 요거 때문에, 요 1번 때문에 587조에 보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 전에 물건을 인도받으면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아니 물건을 인도받은 날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꼭 매도인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타인 매매도 유효. 3번은 목적물을 매매가 아니라 경매했을 때도 담보책임이 인정되죠. 근데 경매에서는 권리하자만 담보책임이 인정되고 물건의 하자는 인정이 안 된다 그랬어요. 3번 5. 4번은 채권 매도인도 담보책임지죠. 어떨 때? 입방정 떨었을 때. 입방정이 뭐예요?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 이때 이 채무자의 자력이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 자력이었어요. 단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 매매에서는 변제기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걸로. 근데 4번에 보니까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돼 있죠. 그럼 언제야? 계약 당시. 579조. 5번은 아직 인도를 안 하고 있어요, 물건을. 그리고 매수인도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과실 누구 거? 매도인 거. 답은 2번. 자, 34번. 우리 담보 책임을 보면 1년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죠. 1년짜리는 권리하자고 6개월짜리는 물건의 하자예요. 그 다음에 1년짜리 권리하자가 5개가 있어요. 전부 타인 권리, 일부 타인 권리,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그 다음에 용익적 권리, 저당권 행사. 이게 있었죠. 그 중에 요 세 놈은 1년이라는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건 없죠. 그럼 결국 1년의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골라라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 고르거나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그거 고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답이 1번.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거. 35번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1번 등기청구권.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반대 약정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대 약정이 있으면 청구 못하죠. 의무규정. 두 번째로 이렇게 청구했을 때 임대인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그러니까 청구권. 형성권이 아니라 무슨 권? 청구권. 그래서 임대인은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할 의무 같은 거 없다. 임대인은 등기 신청 절차에 협력 의무 같은 거 없어요. (2번은) 622조 대항력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 그 임차권을 설령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을 등기하면 그때부터 제3대계의 효력이 생긴다. 조심하실 것 제3자에 대해서요. 누구한테? 제3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등기를 했어요. 임차권 갖고 있어요. 대항력 있죠? 예? 이 상태에서 건물을 팔아요. 이것도 넘어가요. 넘어가죠? 그리고 등기를 넘겨줬어요. 그럼 얘 622조 대항력 생겼죠? 그런데 요거 임차권량도 갑이 동의를 안 했어. 임차권 건물량도는 갑의 동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임차권 양도할 때 갑 동의 받아야 되죠. 임대인 동의 없이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만약에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면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얘 대항 못하죠. 못하잖아요. 근데 요거 대항력 이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네? 분명히 얘가 동의 안 했어요. 동의 안 했으니까 임차권 주장 못해요. 못하지만 요 대항력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이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왜 안 돼?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제3자에 대한 대항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건물 소유자로부터 잘 보세요. 이게 건물 소유자로부터 건물뿐만 아니라 임차권까지 양도받은 자가 설령 건물을 등기함으로써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까지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취지는 아니다.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다. 아시겠죠? 플리즈. 어렵게 나오면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620억. 예?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제3자라고 빡신 치라고 계속 얘기하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라고. 3번은 임차인의 수인 의무. 임대인이 보존에 필요한 행위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한다. 단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하고 이로 인하여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다. 4번이 틀렸죠? 무단전대했을 때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뭐 할 수 있다? 해지. 5번은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로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거 4번. 36번의 보증금. 자, 보증금 계약이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된 계약이고 독립된 계약이니까 반드시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1번. 동시에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또 보증금 없이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고. 2번. 보증금의 기능이죠. 임차인의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연체 차임 등 각종 임차인의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지급하는 게 보증금. 3번.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임대인은 미리 충당할 수 있어.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충당하라 요구할 수는 없다. 3번 X. 4번은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를 못해요.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신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죠. 물론 이걸 임차인이 원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그랬어.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신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번 우리 대법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과 그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손해배상이 당연히 공제된 잔액보증금 반환 의무가 무슨 관계? 동시행관계. 네, 동시행관계. 따라서 틀린 거 3번. 37번은 뭐 이런 거 아니란 말. 보자마자 헉 했죠. 헉 할 필요가 없어 이런 거는. 말 만들면 되지. 얼마나 쉬워. 네, 30.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언제부터? 다음날부터 대항력 생기죠? 근데 다음날이 없어. 이 길.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부동산 소유권 이전되어 양수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판례는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누구에게? 양수인에게 면책적으로
판례 문구예요.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면책적으로 이전돼서 소멸하는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서 그냥 소멸하는 게 아니라 소멸하지 아니한 채 면책적으로 이전이 되고 그 다음에 소멸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중첩적이 아니라 면책적으로. 따라서 임차인은 더 이상 양도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걸 원하지 않아. 그럼 해지하면 여전히 누가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한다 그랬죠. 그다음에 주택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 후 임차주택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주택 양수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 양도인에게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없지요. 왜? 승계하니까. 법에서 승계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부당하게 보증금을 준 게 아니에요. 안 줘도 되는 걸 준 게 부당한 거예요. 내가 안 줘도 되는데 누구 대신 줬어요. 그러니까 그놈한테 야 내가 네 대신 줬으니까 부당이득한 거 네가 한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런데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하니까 지가 줘야 되는 거예요. 지가 돌려줘야 될 걸 돌려줬으니까 양도인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번. 특히 면책적 조심하세요. 보통 대법원이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때 요 딱으로 가끔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38번) 자, 1. 공용부분에 관해서 생긴 채권은 누구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특별승계인에게. 새로 이사 온 사람에게. 요것 때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특별승계인이 승계한단 말이죠. 체납관리비 중 뭘 승계한다고요?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연체료는 승계하지 않죠? 자, 2번. 집합건물법에서 공유물이 2개예요. 공용부분과 대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공용부분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아니 복도계단을 분할해서 뭐 했을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분할 안 되죠? 대지는? 대지도 안 돼. 대지도 안 돼. 단 대지는 대지 전부가 아니라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네. 그래서 2번 틀렸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분할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틀린 걸로 체크하셨겠죠. 근데 거기가 틀린 게 아니고 끝이 틀린 게 아니고 대지의 전부 이게 틀렸어요. 두 번째 줄 끝에 대지의 전부라고 돼 있죠? 그게 틀렸어요. 요거예요. 요거.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 분할할 수 없습니다. 3번의 세 번째 줄에 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이라고 돼 있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뭐죠?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뭐예요? 전유부분.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전유부분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공용부분. 그럼 공용부분은 당연히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4번에 써있네. 전유부분이라 하면 구분소유권의 객체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아이고 친절하게. 그러니까 3번 공용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번 4번은 같은 말이네요. 그렇죠? 친절한 지문이네요. 네. 5번은 뭐예요? 일동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을 때 뭐의 객체로?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틀린 거 2번. 그렇죠? 자, 39번. 자, 39번은 제가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는 게 크게 두 덩어리라 했어요. 하나가 적용 범위. 네 가지 머릿속에 박자 하세요. 네 가지. 첫째가 소비대차 채권, 준소비대차 채권일 것.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듣기만 하세요. 각과 을이 매매를 했어요. 근데 얘가 돈을 받았는데도 물건을 안 줘요. 을이 돈을 먼저 주고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했어요. 근데 불안하죠, 을은. 그래서 가등기를 해놨어요, 얘가. 근데 이 상태에서 해제가 됐어요, 이게.
매매를 했고 가등기를 했어요. 해제가 됐어요. 계약이. 을은 돈 돌려받아야 되죠. 그렇죠. 즉 을은 갑에게 지급한 대금 반환 채권이 있어요. 이 가등기를 반환, 채권, 담보, 가등기로 유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무효등기 유용도 되는데 무효등기 유용도 되는데 다시 말해서 청구권 순위보존 가등기를 담보가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요. 있는데 그럼 이게 담보가등기가 됐죠. 여기에 가담법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된다 안 된다? 예? 안 된다. 왜 안 돼? 빌려준 돈이 아니라니까. 소비대차 채권이나 준소비대차 채권이 아니라니까. 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등기담보법 적용 안 된다니까. 됐지요? 1번 대금 채권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2번 가등기담보법에는 동생관계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채무자는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할 때까지 본등기를 거절할 수 있다. 이 항명권. 또 하나가 가등기 후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권자에 대해서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 물건인도 못해. 이 항명권 두 가지. 그게 2번이죠. 3번은 청산금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예컨대 목적물 평가액이 5억이에요. 지가 받을 게 2억이야. 이거 빼죠. 선순위가 1억 있어. 이거 빼지요. 소액임차인의 일정액 같은 최우선 변제받는 애들 거 이거 빼지요. 근데 요거 선순위 요놈. 요거 그냥 남겨놨다가는 나중에 요놈이 경매를 넣는 경우가 생겨. 그럼 일끝 청산 가등기 담보권을 시행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가도 상실할 위험이 있으니까 자신의 그 권리를 방어할 목적으로 갚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1억을 대신 갚았으니까 구상채권 있죠. 그것도 가등기에서 담보된다 안 된다? 되지요. 되지. 3번 틀렸지. 선순위 담보를 채무함으로 선순위 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금 채권도 가등기 담보에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나중에 목적물이 경매되면 혹시라도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얘는 지 것뿐만 아니라 뭐도 이것도 배당 받아야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요. 4번 청산금 통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채무자 등.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측자 한 놈이라도 누락되면 청산 절차는 진행되지 않죠. 단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하지 않아도 청산금 통지 효력은 있습니다. (5번은)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무슨 뜻이에요? 양도담보라는 거죠. 가등기 담보는 나중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엔드 본등기까지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이미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청산금을 지급하면 소유권 취득하겠지요. 그게 5번이죠. 됐죠? 네. 자, 이제 40번. 다음 회차부터는 이제 사례 형태가 나옵니다. 부실법이 3자간 명의신탁과 계약 명의신탁 사례 형태가 한 4놈 정도 넣어가지고 아니에요. 시험 문제 나올 만하게만 나올 만하게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상의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부실법은요. 적용 안 되는 게 3개가 있었어요.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1번의 상호명의신탁, 그 다음에 신탁법상 신탁등기 된 경우 아예 부실법이 적용 안 된다. 그 중에 상호명의신탁이란 등기는 공유로 사용수익은 단독으로 이렇게 이게 상호명의신탁이죠. 따라서 내부적으로는 단독 소유권이지만 외부적으로는 공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대외적 공유, 대내적 단독 소유. 그러니까 외부 관계에서는 공유만 성립하고 공유자로서 권리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2번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게 또 3개가 있었어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 이때 종중은 본래 의미의 종중을 말하는 거고 종중 유사의 단체는 안 된다 그랬고 배우자는 법률은 배우자만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2번이죠. 자, 3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신탁자가 일단 매매를 하고 매도인과 계약을 전이든 후든 수탁자고 명의상 약정을 한 다음에 매도인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등기를 넘겨주는 이런 게 중간생략 명의신탁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머릿속에 이제 박으면 되죠. 무효, 유효. 이제 머릿속에 있죠? 1번 명의신탁 약정 및 신탁자와 매도인 간의 계약은 무효다. X. 명의신탁 약정 및 물권 변동은 무효지만 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매도인의 선악 묻지 않고. 매도인 선악 묻지 않고. 3번 X. 반면에 계약 명의신탁은 4번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상 약정을 하고 돈까지 주고 그래서 수탁자가 매도인과 매매를 하고 등기를 넘겨주는데 약정은 무조건 무효지만 등기나 매매는 무효인 경우도 있고 유효인 경우도 있더라 말이죠. 이 등기 및 매매 유무효가 누구? 매도인의 선악에 따라서 달라진다. 매도인이 악의라면 무효로 가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로 가고. 그랬죠? 매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 매도인이 명의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좌우된단 말이죠. 그렇죠? 5번은 다시 3자간으로 돌아왔어. 3자간은 뭐예요? 이거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소멸시에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소유권에 터잡은 거니까. 또 이것 말고 뭐도 할 수 있어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죠. 그렇죠? 5번 옳은 지문이죠?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뭐에 터잡아? 소유권에 터잡아. 3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중간생략형하고 계약명의상 맛배기로 딱 본 다음에 다음 회차에서 사례 형태로 한번 하나씩 조금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뭐요? 꼭 내시라고요? 갑자기 싫은데. 갑자기 싫어졌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